두동 등장! 두동동장! 오늘은 초안지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통일 진나라 말기 진승과 오광이 반란 세력을 일으키고 이를 필두로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란 세력이 있었고 그 핵심 세력 중에 가장 주요한 세력으로 항량이 이끄는 세력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량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것처럼 회계군수 은통의 반란군 포섭 제안을 무시하고 역으로 은통을 죽여 회계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했죠. 이때 은통의 목을 벤 것이 바로 항량의 조카 항적, 즉 항우였습니다. 항우는 은통의 목을 베었을 뿐만 아니라 은통이 죽고 은통의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100여 명을 추가로 베어 좌중의 이목을 끌고 분위기를 사로잡았고, 이 위용으로 인해 항량은 은통의 세력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항우 본기의 기록을 보면 항량은 항적에게 들어오라고 불렀다. 순간 항량이 항적에게 눈짓을 하며 손을 써라 라고 하자 항적은 검을 뽑아 군수, 즉 은통의 머리를 베었다. 항량이 은통의 머리를 들고 그의 인수를 차니 은통의 부하들이 크게 놀랐고 소란한 와중에 항적이 죽인 사람만 해도 거의 100명에 가까웠다. 군이 온통 놀라 모두 땅에 엎드려서는 감히 일어서질 못했다. 항량은 바로 전부터 알고 있던 세력이 있는 관리들을 불러 대사를 일으킨 연유를 설명하고 마침내 군대를 일으켰다. 그리고 관할 현들에 사람을 보내 이들의 세력 또한 거두어 정예병 8,000을 얻었다 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당시 100여 명을 순식간에 죽인 항적, 즉 항우의 나이가 23이었던 걸 보면 항우의 무용이 꽤나 출중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꽤나 큰 세력을 갖게 된 항량과 항우는 큰 세력을 가졌던 것에 비해 세력을 구축하고 한동안 반진나라라는 타이틀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진나라 군대와 맞서기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주변 현들을 복종시키고 안정화시키는 데 힘을 쏟았어요. 비슷한 시기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진승과 오광의 세력이 대택향에서 봉기한 뒤 거의 한 달 만에 장초를 세우며 세력을 과시하고 야욕을 드러냄으로써 주변 세력에게 견제받을 만한 건덕지를 제공하고, 또 다급하게 이곳저곳을 공격해서 진나라의 남은 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은 것과는 대단히 비교되는 행보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항량이 위치한 회계지역은 장강 동쪽에 위치한 덕에 진나라와 장초의 싸움을 말 그대로 강 건너 싸움으로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항량은 안정적으로 기반을 다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기도 했지만, 충분히 장강을 넘어 북서쪽으로 진군할 수 있는 규모의 세력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순간의 기세를 타지 않고 대륙의 정세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는 선택을 한 건 당시 한창 상승세를 타고 있던 진승의 세력과 대립할 수도 있는 여지를 없애고 난세의 주도권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기다린 올바른 행동이었던 거죠. 항량은 정사에서는 그리 오래 등장하는 인물이 아닐 뿐더러 그 능력 또한 항우의 그늘에 가려져서 항상 항우의 삼촌이고 항우에게 물려줄 만한 세력을 잠깐 이끌던 사람 정도로 아는 사람이 많지만, 항량의 이러한 판단과 선택들이 그를 그저 조카 덕에 유명해진 인사가 아닌 시대를 판단하고 또 흐름을 탈 수 있는 수준의 역량을 갖추고 난세의 한 군벌이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이러한 역량의 차이가 결국 진승과 오광의 세력이 빠른 몰락의 길로 빠지고 항량과 항우의 세력이 타도 진나라 반란군의 1등 세력이 되는 원인이기도 했던 거죠. 물론 이렇게만 말하면 항량은 처세를 잘했고 진승은 멍청했다라고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 진승의 세력이 매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고 몇 달 만에 수만 명의 보병과 천여 명의 기병을 갖게 되는 등 대단히 강력한 힘을 빠르게 얻은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진승이 아무런 자원과 세력 없이 성급하게만 행동했다라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면 있기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장초를 세우고 왕을 자처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를 내기는커녕 다 망해가는 진나라 군대의 반격에 대패해서 봉기한 지 6개월도 채우지 못하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쫓겨가는 모습을 보면 스스로의 성장세를 과신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실수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진승이 판단을 잘했건 못했건 다시 항량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회계지역에서 세력을 구축한 뒤 기반을 단단히 하고 있던 항량이 몇 개월의 시간을 보냈을 무렵, 항량은 그저 무단으로 회계군수의 자리를 탈취하고 주변 군현을 점령한 아무런 정당성도 권한도 없는 그냥 지역 군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항량에게 나름의 정당성을 확보할 기회가 찾아왔으니 그것이 바로 광릉 사람 소평의 등장이었습니다.
이 소평이란 사람은 진승의 난을 따라 반란을 일으켜 광릉을 점령해 진승에게 바치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이었는데, 나름대로 할만하다고 생각한 규모의 세력을 이끌고 광릉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광릉을 점령하려 했지만 실패한 데다 본인 스스로 광릉에서 진나라 군대에 맞서 싸워보니 생각한 것보다 강력하다라는 걸 깨닫고는 이 상태로 계속하면 소평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진승의 세력이 진나라를 전복시키기는커녕 오래 버티기 힘들겠다라는 걸 느끼게 된 거죠. 때문에 소평은 진나라의 반란 진압군이 소평의 잔당을 처치하고 더 나아가 진승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나라의 진압군을 분산시킬 만한 적당한 규모의 다른 세력을 끌어들이고자 하는데, 그때 그의 눈에 띈 게 바로 회계 땅의 항량이었습니다. 사기 항우 본기의 기록을 보면 광릉 사람 소평이 진왕, 즉 진승을 위해 광릉을 빼앗으려 했으나 광릉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진승이 이미 패주하고 있고, 또한 진나라 군대가 장차 소평 자신을 공격해 올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강을 건너 진승의 명령을 사칭하여 항량을 초왕 상주국의 직위로 봉하고는 항량에게 말하길 강동은 이미 평정되었으니 급히 군대를 이끌고 강서로 가서 진나라를 쳐라라 했다. 항량은 이 거짓 진승의 명을 따라 8,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을 건너 서쪽으로 갔다라고 적혀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인 거 아니? 앞서 말한 광릉 땅의 소평이 회계에 주둔하고 있던 이른바 괜찮은 세력 항량을 발견하긴 했는데, 이 항량을 움직일 만한 명분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과정이 조금 안 좋더라도 결과가 좋으면 진승이 봐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마치 소평 스스로가 진승의 명령을 받아온 양 거짓으로 항량에게 관직을 내립니다. 진승이 세운 초나라의 상주국이라는 관직이었는데, 이 상주국이라는 자리는 삼국지로 치면 한 대장군 정도 되는 관직으로 나라의 병력을 총괄하는 자리였어요. 그리고는 진승이 내린 명령을 전하는 척 항량에게 직접 명령한 거죠. 네가 있는 회계 쪽 지역, 즉 강동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장강을 넘어서 서쪽 진나라 군대랑도 좀 싸워주지 그러냐 라고 말이죠. 사실 이쯤에서 장량도 이 소평이 가져온 관직과 명령이 가짜라는 걸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승과의 애매한 관계에서 적당한 명분이 되어줄 이 소평의 거짓말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떠나서 항량을 회계 너머 땅으로 데려다줄 좋은 핑곗거리가 됐던 거죠. 심지어 이쯤에 진승의 군대는 진나라의 장한에게 대패해서 진나라를 뒤엎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목숨을 부지하느냐 마느냐로 고민을 하고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항량은 눈치 볼 것 없이 소평이 가져온 거짓 명령을 받아들여서 강서 지역으로 진군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자, 항량과 항우의 진군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슬슬 이상하다, 이쯤 돼서 나올 만한 인물이 있는데 왜 아직도 안 나왔지? 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주인공인 유방이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등장하기 때문이죠. 진승의 세력이 급격히 성장하다가 장한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던 시절, 항량과 항우가 거짓 명분을 통해 장강을 건너려던 시절, 유방이 드디어 중국 대륙에서 세력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유방의 관상이 어땠고 나중에 여태우가 되는 부인 여치를 처음 만나던 시기가 어땠고 처음 만나서 어쨌고 이런 시대의 흐름과 관련 없는 이야기는 조금 차치해두고 진짜 중요한 이야기, 유방의 세력이 어떻게 모이기 시작했는지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해요. 한 고조 본기의 기록을 보면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즉 기원전 209년 가을, 진승의 무리 등이 기현에서 봉기하더니 진현에 이르러 왕위에 올랐고 그 나라의 이름을 장초라 하였다. 여러 군현에서는 모두 그 지역의 관리를 죽이고 진승에게 호응하여 봉기에 가담했다. 폐현의 현령은 다른 지역과 같이 죽임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가 먼저 폐현 백성들을 동원해서 진승에게 호응하고자 했다. 그러나 주리인 소하와 옥리인 조참은 현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진나라의 관리인 현령 본인이 마을의 젊은이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를 배반하니 마을의 젊은이들이 이를 믿지 않고 그 뜻에 복종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차라리 나리께서는 일전에 다른 곳으로 도망친 죄인들을 사면하여 모두 부르십시오. 그러면 수백 명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니 그들과 함께 세력을 구축하여 남은 마을 젊은이들을 이끈다면 복종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현령은
번쾌에게 유방을 불러오도록 했다. 그때 유방은 이미 100명에 가까운 무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자, 한번 같이 자세히 읽어볼게요. 진나라 2세 황제 원년 기원전 209년 가을에 진승이 기현에서, 그러니까 대택향쯤에서 봉기에서 진현, 즉 진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서 장초를 세웠다. 뭐 여기까지는 다 아는 사실이에요. 앞서 여러 차례 설명된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럼 그 다음 여러 군현에서는 모두 그 지역 관리를 죽이고 진승에게 호응하여 봉기에 가담했는데, 폐현의 현령, 즉 유방이 지내던 지역의 현령은 자기도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게 무서웠던지 선빵 필승이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고 반란에 가담하기 전에 내가 먼저 반란에 가담한다 라는 생각으로 폐현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반란에 가담하려고 생각한 거죠. 자, 이때 마찬가지로 현의 관리이자 현령의 아랫사람이었던 소하와 조참이, 이렇게 말하니까 별거 없어 보이는데 두 사람 모두 추후에 한나라의 개국공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뭐 이때는 별 볼 일 없었던 소하와 조참이 현령에게, 너 그러지 말고 어차피 네가 말해봐야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전에 도망갔던 죄인들 있잖니, 그 유방 패거리들, 걔네들을 불러다가 걔네들이랑 같이 반란을 일으키면 뭐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 갑자기 유방이 등장합니다. 근데 유방이 전에 도망갔던 죄인들이 되어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속았지? 자, 오늘 다 가져왔어요. 저번에 분량이 짧다고 해서 내가 다 가져왔지. 유방은 일전에 소하, 조참과 같은 현의 공무원으로서 정장의 자리에 있었어요. 뭐 쉽게 말하면 포졸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포졸로 일할 당시 유방은 마을의 죄인들을 국가 노역을 위해서 호송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진승과 오광이 양성의 죄인들을 이끌고 가던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승과 오광은 같은 천민물이었던 거고 유방은 공무원이었다라는 점이 조금 다르긴 해요. 어쨌든 유방은 수백 명의 죄인들을 데리고 여산이라는 지역으로 가고 있었는데, 관리를 소홀히 해서인지 뭐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인지 가는 길에 이 죄인들이 많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유방은 어차피 이대로 가봐야 뭐 죄인 호송 대충 했다고 나도 죽고 죄인들도 죽을 판이니까 에라 모르겠다, 여러분 다 도망가세요, 나도 그냥 도망갈게요, 이러고서 산속으로 숨어버립니다. 근데 이러한 유방의 대담한 선택에 감명을 받아서 유방을 따르기로 한 장정이 10여 명 정도 되었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때 도망으로 인해 유방은 죄인이 되어서 산속에 숨어 있었던 거죠. 이 유방을 부르기 위해서 폐현의 현령은 유방의 친구인 백정, 번쾌를 보냅니다. 소하와 조참의 생각대로 유방을 데려와서 죄인들을 앞세워 세력을 만들고 진승에게 호응할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어차피 얘네가 유방을 데려와서 세력을 구축하면 나는 얘네들한테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 유방 오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폐현의 현령은 이러한 의문 끝에, 이거 소하랑 조참이 유방이랑 좀 친하게 지내는 것 같던데 속았다, 내가 얘네들 끌어들이면 이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소하랑 조참을 싹 다 죽여버리고 유방이 성으로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령에게 소하와 조참이 죽고 유방의 진입이 막혀버렸으면 초안지 이야기가 생겨나지 않았겠죠. 소하와 조참은 이러한 현령의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게 되고 성벽을 넘어서 유방에게 투항합니다. 그리고 유방은 단단히 성문을 걸어 잠근 현령을 쫓아내기 위해서 한 통의 편지를 화살에 묶어 성 안의 사람들한테 쏘아보내게 되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천하의 백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진나라의 폭정으로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현령의 명에 따라 성을 걸어 잠그고 수비를 굳히고 있지만 전국 각곳의 제후들이 진나라에 반하여 봉기하고 있으니 곧 그들이 폐현으로 오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대로 있다간 모두 죽은 목숨입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합심하여 현령을 처형하고 우두머리로 세울 젊은이를 골라 하루라도 빨리 봉기하여 다른 제후들과 호응한다면 우리의 가족과 재산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유방도 머리를 좀 썼어. 야, 진짜 치사하게 가족이랑 재산을 들먹이냐? 여러분들 다 죽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족이 다 죽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모아왔던 재산이 다 없어진대요.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내용을 읽고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곧 유방의 달콤한 선동에 빠진 백성들은 다른 여러 현들과 마찬가지로 현령을 죽이고 성문을 열어서 유방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백성들은 유방의 편지에 쓰여있던 대로 우두머리로 세울 젊은이를 고르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봉기의 계기가 된 유방을 추천합니다. 근데 유방은 뭐 사실 엄청 높으신 집안의 자손도 아니고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으니까 일단 이를 거절하게 돼요. 그러자 백성들은 현령을 처리하고 유방을 부르는데 일조했던 소하와 조참을 차례대로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소하와 조참은 이게 좀 잘 굴러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진승과 오광의 난이라는 말을 들으면 누가 생각나요? 당연히 진승이랑 오광이 생각나죠. 진나라에 패하거나 다른 세력에게 패하면 반드시 죽는 두 사람 누구죠? 당연히 진승과 오광이죠. 만약 진승과 오광의 무리에 붉은 벽돌집 청년인 먹쇠랑 파란 기와집의 장정 돌돌이가 있었다 합시다. 이들은 죽을까요? 아니죠. 뭐 그냥 도망쳐버리거나 아니면 새로운 세력에 그냥 투항해버리면 되거든요. 왜냐? 얼굴마담은 진승과 오광이었으니까. 소하와 조참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중요했던 거죠. 이 패현의 세력이 소하의 군대가 되어버리면 또는 조참의 군대가 되어버리면 나는 필시 죽을 테니까 모두 이 이름값을 유방에게 몰아줘버리자 라고 생각을 한 이 두 사람은 한사코 유방에게 우두머리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유방이 다 했다. 유방이 최고다. 이거 다 유방이 이룬 거다. 사기 한고조 본기의 기록에도 소하와 조참 등은 모두 문관으로 스스로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들은 이 본기가 훗날 실패하게 되면 진나라에게 멸족당할 것을 우려했으므로 유방에게 우두머리 되는 자리를 양보하고자 했다. 마을의 백성들이 모두 유방에게 말하길 평소 우리가 들은 바로는 유방 당신에게는 당신이 귀인이라고 여겨질 만한 여러 가지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정하는 것에 대해 점을 쳐보니 당신만큼 길조인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도 유방은 여러 차례 사양했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이가 없어 결국 유방이 패현을 이끄는 패공이 되었다.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나라의 시초가 되는 한고조의 세력이 시작되는 모습치고는 꽤나 인간적이고 구질구질한 모습이긴 하지만 이렇게 드디어 초안지의 주축이 되는 두 세력이 난세의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장강을 넘기 시작한 항량의 군대, 패현을 거점으로 세력을 일으킨 유방의 군대, 무너져가는 진승의 군대, 그들의 한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짠!